예. 안녕하세요. 유학과 정치 이제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정치를 하고 자기의 이념을 궁궐에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떤 국가라는 거를.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궁궐에서 쓰는, 궁궐에서만 쓰고 왕만 썼다는 상징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궁궐에 가면은 유학을 했던 분들이 그 왕의 뒤에 보면은 1월 오봉병이라는 걸 다 해놨어요. 그죠? 저거를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 1월 오봉병은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기록은 아직 안 나왔고 그냥 1월 오봉병을 사용했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주로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썼느냐?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일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하얗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1월이죠. 하늘에 뜨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낮에는 해예요. 그것도 구름이 끼면 안 보여요. 밤에는 달이에요. 그것도 보름달이었거나 어떤 달의 모양을 가졌을 때나 보이지, 그게 그림자에 가려지면 또 보이지를 않아요. 인간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별을 보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문명들은 대부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별자리를 보고 살아갑니다. 조선시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거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에 상관없이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별 문제는 없어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돼요. 차 타고 다니면 되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향을 받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1월이라고 하고요. 5봉, 5가지의 봉우리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조선에 있는 큰 산 5개를 말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5가지를 1월 하면은 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음양 오행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일과 월 빼놓고 해와 달 빼놓고 목화토금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실제로 육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샛별이라고 우리가 아침에 금성을 제대로 잘 보죠. 지금보다는 훨씬 공기가 맑고 할 때 수많은 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하거나 사막여행을 하거나 공기 좋은 데 가면은 별 떨어진다는 그런 거를 느끼죠. 근데 사실은 저도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거를 어려서는 느꼈습니다. 여름에 뭐죠? 상에 침상이라고 그러나요? 평상에다 누워 있으면 정말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그게 선한데 요즘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던 거죠. 서울에서도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말하자면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게 불빛으로도 안 보이고 깜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양오행 별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르름은 항상 유지한다고 생각했죠, 소나무가. 그러니까 소나무는 늘 푸르른 소나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적색의 푸른 송, 적송이겠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에 물이 마르는 적은 없죠. 강물은 말라도요, 바닷물은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개념을 놓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물이고요, 나무고 산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일과 월을 왕이 쓰는 거니까 왕과 왕비로 또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심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상하게, 말하자면 세상을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니까, 존엄한 존재가 쓰는 거니까 1월 5봉, 봉병이에요. 병풍이니까, 그죠? 도우면은 그림이고 병풍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이거는 결국은 왕에만 쓰는 거는
특정한 상징물이라는 거죠. 어디 누구도 안 쓰는 거죠. 예. 자, 이런 상징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늘로 받던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고요. 1월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요. 정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이념과 가치,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궁궐에 가면은 이런 걸 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부일구입니다. 자, 요거는 제 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사진이죠. 제 손이에요. 네. 왜 이걸 보여드리냐? 과학이에요. 과학이고 햇볕이 잘 날 때 보이죠? 그러니까 앙부일구예요. 사실 해시계라고 그러면 틀린 거죠. 앙 보는 거예요. 부 솥단지 일구라는 말이 해 그림자예요. 해 그림자 시계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글의 한계죠. 그죠? 그래서 저는 꼭 해시계라고 안 하고 앙부일구라고 그래요. 요 그림자가 있는 걸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봅니다. 농사하는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 농사하는 시점을 24절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쉽게. 그래서 경복궁 사정전에 앞에 가면 딱 있습니다. 물론 모조품이지만 중요한 게 천문을 읽어내는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과학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만든 시계 중에 간이도 있고요, 혼천이도 있고요, 일성정시도 있습니다. 별로도 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거는 이제 과학관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과학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유학한다고 해서 유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건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건일기죠. 경복궁 영건일기가 나와서 거기에 있는 석상이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동물이냐 공간을 나타내는 동물이냐 하는데 결국은 시간 공간을 다 포함한 별자리였죠. 별자리가 내려왔는데 합쳐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한자로뿐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한글을. 중앙에 보면은 여기에 묘가 있어요. 여기 동쪽을 원래 동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동쪽에 가면은 토끼가 있어요. 가보면 있을 거예요. 그 서쪽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남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디 있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마성 혹시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은 허서 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27수예요. 각항저방 신미기. 여기 제가 각항저방 신미기 보시는 분은 목금토일월화수. 이게 방향에 따라 칠수 북두칠성이 돌아가면은 그거를 동물로 요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64개라고 이 동물하고 했을 수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저에게만 있습니다. 함부로 쓰시면 걸립니다. 이건 제가 다 만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자꾸 경복궁이나 이런데 64개 주역의 원리로 지어졌다는 게 이 한 표입니다. 예. 이 한 표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가 발전해서 아마 윷놀이가 만들어졌죠. 예, 27수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정전에 별자리가 있는 거는 천문 내려와서 그 자리가 왕이 지배하는데 별자리로부터 내려온 게 그 공간과 그 시간대를 내가 관장하는 거를 일치시킨 거죠. 다른 석상들이 많으니까 그건 별도로 공부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도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제가 근정전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네, 늘까 그러다가 딱 경회로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렵지만 네. 그게 뭐냐면 안에는 중궁해갖고 삼재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달이고요. 이거는 삼재니까 천지인이겠죠. 그 다음에 8개가 들어가 있고 64개가 들어가 있고 12달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쓰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기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네? 경회루가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같은 건물을 지어더라도
처음으로 지은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경회로에 건물을 단순히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이 추구했던 이념과 가치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평당 얼마냐, 어디에 짓느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옛날 분들이 비록 봉건 시대였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이념과 가치를 넣어서 지내두고 그 건물이 그냥 건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네. 함부로 쓰시면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창덕궁 후원에 가면은 수많은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 뭐 소요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덕정, 용산정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태극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태극이잖아요. 그죠? 시작했다. 우리가 쓰는 국기가 뭐죠? 태극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이다, 만든 원리다 라는 거를 정자를 만들어서 비록 후원이지만 후원에 수많은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사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갖고 있었던 게 유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한 나라를 할 때 태극, 말하자면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태극정이에요. 자, 빨리 강의를 진행했지만 오늘은 하나 더 이제 총정리요. 그동안 유학과 정치에서 총정리인데 오해되는 부분을 제가 유학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인간답게 살고요. 5교를 중시해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부이별,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의서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런 거를 정치에 반영을 하고요. 삶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도를 만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효와 충의 사상 뭐 이런 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굉장히 이제 원문이에요. 자, 효인데 제가 유학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입니다. 근데 효는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만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효는 가장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 단위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사회에다가 접목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제가 썼으면 좋은데 원문을 갖다가 효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게 효가 어떻게 정치에 반영이 되는지 드리려고 이 원문을 딱 2개만 갖고 나온 거예요. 원문이에요. 내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얘기에. 거기에 부모, 육아, 학이, 이색, 유성이가, 간약분리, 기경기효, 열주법 효가 나오죠. 기경기효. 효예요. 뭐냐?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기운을 낮추고 온화하게 하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언하여야 한다. 부모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네. 이게 효입니다. 맹목적으로 부모가 하는 걸 다 따르는 게 효가 아니에요. 네?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난하여도 이게 간약불입이에요. 간언했는데 듣지 않으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경기효. 다시 경과 효를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성의를 다하여 간한다. 열즉 부간. 언제까지? 부모님이 고치실 때까지. 이게 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효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효가 어디에 또 적용되냐? 이거는 가정이에요. 그죠? 이 가정의 것을 사회, 정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정립을 한 게 증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증자왈 됐죠? 예? 신야자, 부모, 시, 유체야, 행, 부모지, 유체, 감, 불경호. 신체, 부모, 그러니까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감이 상하여서는 안 닿다. 수지부, 뭐죠? 원문이 갑자기 시간상 막 하다 보니 내 부모는 내 몸은 부모로부터 나오니까 감이 상하면 안 된다. 그게 효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내 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어요. 증자는
거처불장 비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사군불충 비효야. 이관불경 비효야. 붕우불신 비효야. 전진무용 비효야. 효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친구 간에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관직에 임했을 때, 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군을 모시는데 두 마음 먹는 거. 모시면서 딴 마음 먹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거처불장.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나쁜 말로 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제는 이 말했다 오늘은 저 말하는 거. 그죠? 그거를 거처불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사회생활에 다 들어가죠. 사군 불충은 뭐냐면은 요즘 직장생활로 얘기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관불경.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얼렁얼렁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용기를 발휘하지 않는 거. 뒤로 숨는 거죠. 다 뭐예요? 효다. 효가 아니다. 효의 사상은요, 우리가 배운 건 효와 충. 뭐 집안에서는 효를 하고 나가서는 국가에는 충을 하려는데 그게 대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효는 가장 모든 거에 오교를 가리켰죠. 부자유친이 나오는데 거기에 효인데 그 사상이 붕우유신, 말하자면 군신유의, 장유유서,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붕우유신에도 다 적용되는 게 효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있는 것만 효라고 하는 게 오해고요. 왜 이렇게 설명했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모시듯 남의 부모도 모셔야 되고, 내 자식을 키우듯 남의 자식도 키워야 되고요. 내 부모한테 대하듯 일도 상사도 내 부모한테 대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명령하고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육아. 잘못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지면은요, 부모한테 잘못이 있는데 그걸 간언 안 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다면은 결국은 효가 아닌 거죠. 그거는 유학사상이 아닌 거죠. 유학사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잘못된 뭔가를 보는 거를 말하자면은 논리적으로, 배운 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말해야 되는 게 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의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먼저 생긴 뭐죠? 공동체가 가족이거든요. 가정에게서 먼저 적용한 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사회생활할 때 다 적용하라는 게 효의 개념입니다. 제가 유학과 정치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유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간에도 되지 않으면 네, 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라? 여기요. 끝까지가 네. 어떻게 하라? 열즉 부가 계속해서 하라고. 부자가 반복하는 부자예요. 울면서. 예, 울면 예. 그렇게 이제 상세한 내용은 다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문장을 해놨습니다. 효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자, 이걸로 해서 유학과 정치를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